지난 2월 철도 고객센터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십니까, 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서울역에요. 네. 거의 저녁에 꼭 폭탄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10시부터 1분이.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1억 원만 갖다 주세요. 철도공사는 협박 전화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고 즉각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다. 이런 종류의 협박 전화는 늘상 있어 왔던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장난 전화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틀간 같은 목소리의 전화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 범인을 검거했다. 관계 기관에서 공항이나 철도 공사에서 자기 허위 제보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데 숨어 지켜보면서 희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진술하기를. 재판 결과 전화 협박범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치료 감호가 선고됐다. 3회에 걸쳐 제출이 된 그 진단서는 간단하게 충동 조절 장애, 욕구 조절을 하는데 좀 지장이 있다 하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20대 젊은이를 반복적으로 협박 전화를 걸게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경찰을 보며 만족하게 만든 것은 충동 조절 장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내 안의 또 다른 나였다. 지난 5월 무서운 딸, 말 안 듣는 딸 때문에 고민하는 한 엄마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네. 근데 왜 나와 계세요? 아, 뭐한테 맞을까 봐. 아까 한 대 맞았는데 또 맞으라고. 나 맞았어, 정석이로. 오늘이요? 오늘 저기로 맞았어. 그래서 나와 계시는 거예요? 겁나갖고 못 들어가서 지금 청소기는 망가지고 돈 빌려갖고 오래. 강아지 사달래. 엄마는 딸에게 얻어맞았다고 한다. 올해 중학교 1학년. 겨우 13살 된 딸이 무서워 잠시 피신을 해야 할 정도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지연인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어머니를 보자 화를 냈다. 뭘 또 죽여버려. 어? 왜 화가 났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진 않는다. 너 왜 그러는데? 엄마의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져 갔다. 지연이가 손에 든 것은 술병. 뭐? 이거 내? 내놓으라고. 야. 그래, 다 망가뜨려라. 다 망가뜨려, 이제. 야! 엄마가 술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직접 보고도 13살 여자아이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순식간에 집안은 전쟁터로 변했다. 지연이 때문에 나만 하는 게 없다. 다 집어 던지는 거 이래. 네. 여기 있잖아. 지연이 책상 서랍 속에서 칼 한 자루가 나왔다. 이거 1,000원 때 썼거든요. 근데 이업할 때 2번 썼어. 어제 3번이구나. 여기 앞에 여자들 둘이서 막 뭐 하길래 칼 갖고 나갔었어요. 이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제 키만한 쇠파이프도 있고 수영이 쉬우려고 했더니 또 만들어서 위협하고 그랬어. 응? 이거 딱 만든 거라고. 미술 시간에 쓰는 조각칼은 사용하기 좋게 테이프를 감아 놓았다. 너무 시커멓게 만들어갖고. 엄마의 다리엔 여기저기 멍이 잔뜩 들어있다. 지연이와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깁스를 하고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번 병원 가면 기부스 3번 돼 있을 거예요. 기록이 아마 3번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자주 가니까 다리 때문에도 7주
다리, 발가락 금 가부렀다 가더라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딸과 싸우다 부상을 입는 엄마. 부러진 팔다리가 문제가 아니다. 엄마는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고민이 깊다. 지연이는 언제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걸까? 뭐 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하지 마. 처음엔 컴퓨터 그만하고 자라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지연인 발길질과 주먹으로 계속 엄마를 공격했다. 쇠파이프 드는 딸을 말리다가 다툼은 더 심해졌다. 지연인 자기 행동을 막아서거나 못하게 하면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는 지연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학교 가야지. 왜 안 가? 응? 학교 가야 돼 이제. 응? 얼른 일어나! 얼른. 뭐 싫어? 저기 꺼져. 선생님 뭐래? 싫어. 뭐 싫어? 싫어. 일어나. 아 싫다.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지만 일어나란 말이 전혀 소용이 없다. 엄마 공부 안 받은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했던 지연인 학교에 가지 않았다. 새벽에 자고 오후에 일어나 마구 먹고 노는 것이 요즘 지연이의 일상이다. 아침에 깨울 수가 없으니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벌써 2달 넘었어요. 저기 3월 6일 날부터 입학했는데 그때 딱 4일 가고 3월 달 4일 가고 4월 달에 한 번 가고 지금 5월 달에 한 번도 안 갔나? 한 번도 안 갔지.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니 속상해요. 교복만 보면은 다른 애들은 저렇게 학교 가는데 저렇게 잠만 자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나 생각이 드니까 속상해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엄마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답답해했다. 꼬르륵 소리. 이런. 만화 영화를 보며 지연이가 활짝 웃는다. 대여섯 살 어린아이 수준의 만화 영화였다. 재밌어요? 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몰라요. 아저씨가 보고 말해요. 그러다 풍선을 만든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무척 진지하고 열심이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다. 학교 안 가요? 응? 가기 싫어요. 왜? 너무 늦게 끝나요. 그래도 학생인데 가서 학교 친구들 만나고 공부해야지. 체육할 때요. 네. 그 뭐지? 체육복 갈아입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남자애들이랑 같이 갈아입으는 거. 집에 있으면 좋아요? 학교 안 가고? 응? 네. 얌전한 지연이와 달리 헐크처럼 변하는 지연이. 그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말릴 때였다. 며칠 뒤. 늦은 밤 지연이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네. 왜? 아저씨. 눈이 와요. 막 외출했고요.
화장실 운전 안전실에서 불뿌려. 방에서 다 뿌렸어요. 병원에서 온다고 그랬대요.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폭발한 지연이. 과연 어떤 상태일까?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없었다. 뭐 싹 젖어버렸어 여기 있는 것이. 다 젖어가지고 여기 다 젖어가지고 뭐 저거 뭐고 그냥. 엄마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조르다 세간을 집어던지고 물을 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하니까 119에서 오신다고 전화 왔더라고.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또 파출소에서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성질 내고 욕하고 안 나가니까 이제 그 장면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못 보게 하고 한배.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지연이를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정신질환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연이가 입원한 뒤 담당 의사는 그동안 취재진이 촬영한 테이프에 관심을 보였다. 지연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하고픈 일을 못하게 됐다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폭력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아주 심각한 상태고요. 엄마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칼을 깎아서 이렇게 그 복수를 하려고 만들고 또 세봉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고 손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런 행동들이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극한으로 왔을 때 그런 충동을 이렇게 참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연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능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성격 검사를 실시했다. 지능검사에선 상식과 어휘 부분에서 평균 이하 점수가 나왔다. 언어를 구사하고 남의 말을 알아듣는 이해도 역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검사에서는 적대감, 충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애정 욕구, 우울증도 있었다. 반면 에너지는 아주 낮은 편이다. 담당 의사는 충동 조절 장애로 진단했다. 분노 폭발이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전혀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다칠 수 있고 또 타해나 아니면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큰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님께서 그거를 막아내실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 이것은 어떤 병일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 충동과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후회나 죄책감이 없고 도리어 쾌감을 경험했다면 충동 조절 장애로 볼 수 있다. 최근 충동 조절 장애로 진단을 받은 44살 조대성 씨를 만났다. 조대성 씨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귀차되게 딱 때리고도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더하게 그 순간에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완전히 퍽 퍼져야만이 내가 이제 손을 멈추게 되고 왜 그랬나. 처음엔 술 기운 때문일 거다 싶었다. 그런데 점차 그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어 전개됐다.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마구 때리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문제는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막
그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게 이제 보면서 내 쌓였던 게 풀어지는 거예요. 좀 뭐랄까 막 살기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가. 세상에서 쳐다보면 내 눈을 쳐다보면 내가 무서워요. 조대성 씨의 폭력 행위는 나이가 들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 5년 전 사업에 실패한 뒤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매일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두른 지 20여 년 만에 그는 병원을 찾았고 그것이 충동조절 장애임을 알았다. 충동조절 장애는 그 정도나 행동 양태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폭력, 도벽, 방화가 대표적이다. 게임이나 쇼핑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충동조절 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중독은 충동조절 장애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떤 유해한 결과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충동이 일게 되면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긴장감이 고조가 되니까 그러한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긴장감을 해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살인이나 폭력, 방화, 절도 등의 범죄는 늘 일어난다. 그렇다면 일반 범죄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난 5월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허벅지를 흉기로 그은 범죄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은 20대 대학생.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의 범행 동기였다. 범인은 6번이나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미니스커트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다. 경찰은 처음에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여성의 허벅지를 공격한 성폭행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범인은 칼로 그은 것 외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저희가 조사할 때 보니까 뭐 말 그대로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학생. 뭐 말하는 것도 아직 자기 나이에 맞게 그냥 좀 어리고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하는 과정에 뭐 특별하게 뭐 정신 이상 증세를 뭐 저희가 느꼈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엽기죠. 엽기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다. 그런데 이 경우 성적 만족이 아닌 칼을 휘둘러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일어난 범죄였다.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충동이 생겼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처럼 그냥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범하게 되고. 범인은 일단 충동에 사로잡히면 그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런 행동이 상대 여성이나 자신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그 순간엔 생각나지 않았다. 이 범행은 폭력을 휘두르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벌인 범죄였다. 최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불특정 다수, 사회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중이다. 가장 전형적인 사건은 이제 남대문 방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분을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너무나 귀중한 문화재를 불을 태워서 완전 연소를 시켜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도저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동기인 거죠. 숭례문 방화 사건은 땅 소송에서 패한 노인이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저지른 방화 사건이다. 숭례문 방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범인은 소송 과정에서 쌓인 억울함과 분노를 관계자가 아닌 국보에 풀었다. 전혀 상관없는 대상. 사회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우연히 저지른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현장 답사를 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 다수가 이런 형태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불안해서 사실 살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테니까 과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충동 조절 장애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충동 조절 장애란 병에 걸리게 될까? 취재진은 폭력을 휘두르던 지연이의 뇌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최근 의학계는 뇌에 문제가 생기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충동성이 증가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최근에 전두엽의 이상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전두엽인데 특히 어떤 사회적인 판단력으로 행동을 억제하거나 충동 조절을 하는 부위가 여기에 있는 안압측에 있는 전두엽인데 이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어떤 사회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참을성이 없어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 그다음에 성적인 행동이 억제되지 못하고 가다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나 충격으로 전두엽이 손상된 경우 거의 대부분 충동 조절이 안 돼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그렇다면 지연이의 경우는 어떨까? 이것이 지연이의 스펙 촬영 검사 결과다. 뇌 상태, 특히 전두엽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뇌 상태에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충동 조절을 방해하는 것일까? 올해부터 환경과 정신질환, 특히 환경이 충동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한 대학병원. 그동안 천안 시내 초등학생 5만여 명에게 설문지를 보내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는 가족관계와 유전질환은 물론 일반 환경오염 정도까지 포함돼 있다. 섭취하는 음식물과 오염물질도 충동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1차 조사된 설문 내용을 분석한 뒤 그 정도에 따라 2차 정밀 조사를 벌인다. 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다. 혈액 중에 그런 어떤 음식 또 그 중금속, 농약 노출 정도가 어떤지 또 하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경우에 특히 어머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아마 새로운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주된 연구 대상자는 초등학생. 청소년기를 거치고 나면 충동성은 이미 고착화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주목하고 있다. 엄청나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산만해요. 그리고 이제 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극성 같다고 하나요? 그런 쪽이 보여가지고 혹시 또 성격상의 어떤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취재진은 이곳에서 민수를 만났다. 뭐 할 거냐고? 잠깐 찔끔 이거 할 거야. 이제 누우셔야 되는데. 너무 잘 참는다. 초등학교 2학년, 2차 정밀검사 단계까지 밟고 있었다. 검사 과정을 지켜본 결과 민수에겐 특별한 이상 행동을 발견할 순 없었다. 왜 부모는 민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일까? 취재진은 민수를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조금 있으면은 갈 거야. 기다려.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40분에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 온다고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아유 미안해. 아저씨가 늦어서. 미안해. 취재진이 오지 않은 20분 동안 민수는 마구 울었다고 한다.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집에 있을 거야? 어? 왜? 어? 왜 싫어? 갑자기 민수가 울기 시작했다. 뭐라 설명할 틈을 주지 않는다. 혹시나 놀이동산에 안 간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 보인 행동이었다. 이게 민수의 의사표현 방식이다. 가자. 아저씨랑 같이 나가자 가자. 그럼. 아저씨랑 가자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우리. 미안해. 가자. 놀이동산에 가는 것으로 정리되자 민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쳐버렸다. 놀이동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갖기 위해 간식을 먹기 위해 떼를 쓴다. 떼를 쓴다는 행위는 특별할 것이 없는 일반적인 일이다. 그런데 민수 행동에서 쉽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민수가 초등학교 2학년이란 점이다. 저기 너무 멀잖아. 여기 먼저 한 다음에 이쪽에 가자. 민수는 놀이동산에서도 떼를 쓰기 시작했다.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뭐부터 먼저 타자는 거야? 저거 타자고. 여기? 이거 먼저 타자 그랬더니. 민수가 원하는 놀이기구는 너무 멀리 있었다. 안전벨트 착용하셨으면 번복카 이용. 너무 멀잖아 저거. 왼쪽 팔 아래에 있는 이쪽이 먼저 타고 저쪽 가져가자고. 번복카 후진하여 빠져나오시게 됩니다. 이용도도 절대 일어나시지 마시고요. 즐거워요. 여기서 탄 다음에 저거 타고 가면은 여기 있는 거 탈 수 있지만 저기 타러 가면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저거만 타고 이제 끝날 거야. 그래도 좋아? 그럼 어떻게 할래? 여기가 먼저 타고 갈까? 여기가 먼저 타고 갈까? 그럴 거지? 원하는 건 그 즉시 바로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민수다. 민수의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학업의 부진은 물론 친구 관계도 문제가 됐다. 요즘엔 친구들을 때리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오늘 뭐 학교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나요? 오늘은 뭐 이제 친구 안 때렸냐 그랬더니 안 때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그냥 걱정이네요. 처음엔 민수 엄마도 좀 그러다 말겠지 했다. 그런데 친구를 때려서라도 원하는 걸 얻으려 하는 걸 보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무서운 사태로 번질 것이다. 그런데 민수는 왜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까? 여기 부부싸움 할 때 큰 소리도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소리가 이제 높으면 이제 도망을 가고 가서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 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 마음이 서로 격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케어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수 아빠는 일 때문에 12시 이전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 때문에 신혼 초 부부싸움이 잦았다. 민수 엄마는 부모의 불화가 민수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걱정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며칠 뒤 떼쓰기 대장 민수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각종 인성, 심리, 성격 검사 결과 민수의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고 게다가 높은 우울 증세와 사회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은 심한데 주의력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아이는 주의력 결핍 타입이 아니고 주의력은 상당히 높거든요. 충동성,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이런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 아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 출발이거든요. 애착이 좀 불안정한 게 좀 원인이 많이 되는 거죠. 엄마의 문제가 아빠의 문제인 거죠. 가족 전체가 좀 더 관계가 조금 더 적극적이면 더 좋죠. 가족도 보시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인한 심한 충동성. 의사는 민수가 그린 그림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공허해 보이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를 떠나서 이렇게 공허해 보이는 건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아이도 뭐 동생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만 덩그러니 자기도 지금 어딘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자기 모습도 없는 거죠. 가족을 아이가 바라보는 지금 가족의 상황입니다. 엄마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다른 가족과의 관계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게 민수의 문제였다. 같이 인사해보자. 인연끼리 같이 인사해볼까? 안녕. 때리면 아프잖아. 여기. 응? 우리 미키마우스가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자, 구피. 안녕하세요. 옳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왜 인사를 잘하네. 의사의 칭찬을 받고 난 뒤 민수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칭찬은 질서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이다.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네. 좀 어떻게 힌트를 좀 얻으셨어요? 예, 얻었고 그냥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무겁네요. 친구들과 많이 만나게 하고 칭찬을 많이 하라. 민수의 치료는 엄마 손에 주어졌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던 지연이는 어떤 상태일까? 입원 후 보름 만에 치료실 밖에서 지연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놀이 치료를 받는 지연이는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중간중간 웃기도 한다. 지연이가 모래판 놀이에서 만든 것은 작은 집.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이제 외부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감정적인 시련, 그런 힘든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자기가 좀 편안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뭐 가정이라든지 내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그런 대상, 그걸 좀 간절하게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지연인 자신이 만든 집을 부숴버린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집을 원하면서도 그게 가능할지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연이의 속마음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심리 상담이 진행됐다. 지연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옛날에 좀 맞아봤나? 언제? 엄마 뭐 어떻게 때렸대? 왜 때릴까? 두 시간이 넘도록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지연이의 입을 열게 한 것은 폭력에 대한 경험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 마음에 쌓이는 게 유치원 때 좀 많이 쌓였겠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때리고 이렇게 폭력을 구사했던 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거를 은연중에 모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요. 아버지를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게 생각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좌절이 있을 때 그거를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데 부모에게 매를 맞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충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왜?
손을 칼 대고 땀 쏟쳐보지 그래? 어? 못 다친다. 담당 의사는 엄마와 함께 지연이 행동을 다시 분석해보기로 했다. 현재 지연이가 폭력을 휘두르는 대상은 엄마다. 엄마는 지연이를 야단치지만 대부분 지연이가 이긴다. 폭력적으로 엄마를 밀어낸 뒤 지연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자꾸 나는데 난 하지 말라 그러고 얘는 자꾸 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많이 트러블 생겨서 싸우고. 맞아요. 어머님이 핵심을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을 때는 어머님이 자꾸 그 공간적인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서 오면 한테는 어떻게 보면 위협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가 좀 반응이 안 좋으면 어머니께서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엄마가 매를 드는 것도 아닌데 지연이가 엄마 말에 반항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엄마만큼은 자신의 보호자가 돼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가 야단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힘들게 했네요. 다급하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애한테 바랬어. 난 너무 없이 살아서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게 많이 지금 요새 좀 사무쳤어요. 그래서 나 우리 애들만큼은 나는 그렇게 안 키워야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저기를 내가 해서 너무 많이 되네요. 숙제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의사는 4가지 중요한 엄마의 행동 지침을 적어주었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지연이가 믿게 하는 일이다. 지연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참 많이 스스로를 나무랐다. 생각해보면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 더욱이 연이어 터진 친척들의 불행한 사고로 조카 6명을 맡아 키우면서 지연이에게 소홀했던 것 같다. 많은 사촌들 속에서 어린 지연이는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보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 막. 신랑이 뭐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강의 마음을 좀 먹어라. 제대로 치료해서 끝나게 놔둬라. 우선은 인내를 갖고 지연이와 문제를 대화로 푸는 연습이 필요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충동을 참아내는 훈련을 시작해야 했다. 네, 빨리 내려와세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엄마에게 면회가 허락됐다. 오늘 자연스럽게 잘 받아줬으면 좋겠구만. 괜찮아. 밥 먹었어? 아니, 점심을 아직 안 먹었다고?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왜? 안 먹으면 어떡해. 입원한 지 한 달. 지연이가 엄마를 보고 웃는다. 나 머리 감고 나왔어. 어쩐지 더 이쁘다 했어. 처음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르게 13살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내면서 지연이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지연이의 변화는 의사의 메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던 모습에서 점차 생기를 되찾고
말수도 많이 늘었다. 이제 남은 건 학교 문제였다. 이 또래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학교를 가는 게 비단 학습의 그런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이 또래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본인도 같이 경험한다는 그런 자기 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동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 특별히 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충동 조절 문제가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회적인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전반에서 그 각성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충동 조절에 실패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충동 조절 장애는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다시 지연이 소식을 들은 것은 열흘이 지난 뒤였다. 취재진은 집 앞에서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하는 지연이를 볼 수 있었다. 지연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주저없이 성큼성큼 학교로 향했다. 참 오랜만에 엄마는 지연이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여 학교로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으로 다가온다. 아침에 이렇게 뭐 잘 일어났나요? 오늘 아침에는 진짜 잘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교복 입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보니까 좋죠. 자기도 처음으로 입으니까 어색해는 것 같더라고. 기분이 좋다고. 하긴 3개월 만에 입은가? 3월달, 4, 5 4월달 4개월 말 다 했어. 기분 좋아하죠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대로 계속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까지. 아직 지연이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었다. 사회가 정한 질서와 법규를 지키는 일은 내 속에 숨어 뛰쳐나올 기회를 엿보는 또 다른 나. 충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일과 해선 안 되는 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동을 조절하는 힘은 돈이나 지식이 아닌 오랜 시간 연습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노력의 열매다.